네,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이승원입니다. 제가 주로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오후에 출몰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매일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 이어달리기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코너 첫 손님 모셨는데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진행 맡았는데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첫 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의원님 그 정치 이슈를 조금 짚고 디지털 네, 자산으로 그러시죠. 좀 넘어가도 네. 괜찮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하루 종일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이 선택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네. 내용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핵심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일 텐데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임자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정청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민생 부대표도 뽑고. 그렇죠. 그래서 내란 종식이 한 축, 민생 회복이 한 축, 이 두 개의 성과를 1년 내에 내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네. 또 이재명 정부가 그렇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우 적합한 인사가 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 바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인선이 발표됐죠. 그래서 대략 한 16명 원내 이제 구성원들이 호명이 됐는데 원내수석에 문진석, 허영, 박상혁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 이기현 의원 그리고 민생법안 전담 민생 부대표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김남금 의원님은 지금 초선 의원이시죠? 네, 예. 네. 이제 저랑 을지로위원회 같이 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회를 같이 만들어서 했던 민생의 거두라고 볼 수 있는 민생 거두. 라고 볼 워낙 수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민생연석회 의장도 했고 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을지로위원회와 김남근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후보도 후보 시절에 본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당정 대통령, 당정대 그 상설협의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네네. 한 것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이제 운영수석으로는 이제 정말 누구나 찐명이라고 하는 네. 문진석 의원을 네네, 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정책수석은 직전에 애결이 간사를 했던 허영 네. 허영 의원이 이걸 맡았고 네.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소통수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당이 된 우리 의원들 전부를 소통을 잘하겠다는 측면에서 소통수석을 만든 것도 좀 새롭다.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어쨌든 이번에 그 원내대표의 성격을 좀 규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내에 우리 그 내란 종식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조용해 보이고 그래도 네. 국정원 출신입니다.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 그것도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한 채 양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김병기 의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삼선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조용한데 상당히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무섭진 않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주도 면밀함과 네. 집요함이 맞아요.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김병기 의원 스타일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도 네. 다양한 부대표들이 네. 뽑힌 걸로 인식이 되고 민생 부대표 뽑힌 거라든지 소통 수석이 생긴 것도 그런 의미로 보인다. 지금
야당이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됐고 오늘 뭐 원내대표 뭐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는 법사위원장 달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단칼에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쪽 논리는 뭐 국회의장이 이쪽 하면은 뭐 법사위는 저쪽하고 해서 뭔가 견제와 균형 이런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반기 2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시작할 때 합의 본 바입니다. 네네. 이미 2년 동안 하기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합의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저쪽은 지난번 우리 검찰청법 개정할 때 합의를 해놓고 며칠 만에 뒤바꿔 버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 네네.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번복해서 버렸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까? 네. 신뢰도 없어졌지만 검찰 개혁이 완전히 뒤로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을 못해서 그 검찰들의 바로에 의해서 이 내란 사태까지 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일단 합의 본대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법사위원장은 그 가장 마지막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키핑하는 게이트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총선에서도 지고 대선에서 진 국힘당에게 맡겼을 때는 발목 잡으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재명 정부가 빨리 지금 이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 경제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야당 법사위원장에게 줘가지고 계속 발목 잡고 있으라고 하고 결국은 빨리빨리 못하고 뭐 패스트트랙 튀어가지고 180일 기다리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여기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네. 지금 향후 1년은 국민들이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권을 준 것이고 이 법사위에서 막히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 넘어가면은 그냥 뭐 이재명 그 정권 망해라 이렇게 지금 고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될 네. 겁니다. 법사위를 주면은 네. 거기에서 계속 막기 위한 것들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법사위를 주지 않고 지금 이미 기합의된 대로 하면은 네. 그 직전에 네. 법사위 전에 합의할 것들을 다 합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강력한 절대 반지를 줘가지고 네. 저쪽에서 그 앞에서 합의도 안 하고 네. 버티기만 하고 발목 네. 잡기 하기 위한 이런 절대 반지를 줄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저희는 충분히 합의는 할 겁니다. 저쪽이랑 충분히 합의들을 거쳐서 네.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건데 네. 그 법사위에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쪽은 합의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야지 않았잖아요. 특히 21대 후반기에 김도흡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을지로위원회 그 위원장 맡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예전에 을지로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생겨난지 그 기억을 하는 1인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리고 을지로위원 하면은 그냥 당시 우원식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활동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을지로위원회가 역할이 많은데 언론이 많이 조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실지 말씀 주시면.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네.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입니다. 아, 그랬었죠. 네. 근데 왜 을 지키는지냐? 갑을 관계에서 을지로가 아니고 네. 그 청계천 을지로 종로 그 을지로가 아니고 네, 아니고. 예,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워서 갑과 을이 대등하게 협상하게 만들면 네. 그 갑과 을의 사업 범위에서 정당한 정의로운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이런 네.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갑을에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네. 이거는 이제 2013년에 남양유업 사태 네, 때 그랬었죠. 이제 대리점 강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작된 거고 저는 그때 그 고발 대리인으로서 참 같이 했던 그런 변호사 그러셨군요.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네. 내내 을지로위원회랑 같이 해왔던 사람이고요. 다만 우리가 야당이고 특히 내란 시절 때는 뭐 을지로와 같은 이런 민생적인 그 부분보다는 네.
훨씬 정치적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을지로가 좀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희는 내내 똑같은 태도로 네. 대한민국의 억울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을지로로 오고 네. 을지로에서조차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말이 예, 나오도록. 예, 네. 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다라는 네. 태도로 지금 해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같은 노력에 불구하고 네. 야당일 때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언론에서 예. 일단. 예. 네. 그러기도 하고 잘 성과를 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당일 때에는 실제로 우리가 민생 하는 이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이번 원내대표도 강화하겠다고 많은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두세 개 있는 공약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네,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정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세 군데에 상설 협의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해소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인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해소까지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사안 딱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속전속결로 그 3특검, 특검을 결정했죠.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합창 법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 아무래도 뭐 관심이 다 균등하게 쏠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내란 특검이 누군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이 특검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아주 신속하게 한 거에 대해서 네. 너무나 맞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려고 했던 얼마나 특검들이니까. 고대했던, 네. 예. 그리고 저쪽 당이 얼마나 이 발의 단계에서부터 거부하고 그랬었죠. 그다음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에서도 거부한 네. 이런 법들입니까? 네.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내란 종식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을 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우리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으로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이제 관저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을 했던 엄청나게 싸웠죠. 예, 부분이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대립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아니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네, 네. 세월호 관련해서 대립을 네. 예, 수사와 관련해서 대립을 했고 또 이분 보니까 그 전에 뭐 우리 김대중 정권 때도 김대중 뭐 장남 네. 김대중 대통령 장남도 구속시키고 한강옥 전 비서실장도 구속시키고 굉장히 그 여의 알을 강권이시죠. 부리지 않고 네. 그 강단 있는 네. 검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게 여든 야든 정치적 고려 없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그 이제 사초를 쓰는 느낌으로 사초를 쓰는 느낌으로. 사초를 쓰는 네, 네. 느낌으로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왔죠. 말씀하셨던데 네. 사초를 쓰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적합한 인물 아닌가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법무실장 네. 하셨던 네. 합참 법무실장 하셨던 분이 하시는 건데요. 네. 이거는 뭐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분은 들고 정말 그냥 칭찬만 자자한 정말 얼마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 변호사를 했던 이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이미 그렇죠.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특검보로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분의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사안은 거의 다 드러난 거 아니냐. 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맞아요. 그 표현. 이미 그건 굉장히 특이한 네.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그 굉장히 자신감이 이 전만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공수처에서 그 02700으로 시작하는 그 네. 번호가 어디다라는 것까지 다 밝혀버렸잖아요. 네, 거의 다 대통령실에서. 밝혀진 거 아닌가라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판사 출신 네. 특검이 이제 됐는데 네. 이거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사건입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문제,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그렇습니다.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우리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런 건진법사 뭐 명태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많은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그 뭐 3년간 중앙지법 원장을 네. 했고 좀 조직 장악력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뭐 적절하지 않을까. 상당한 기대를. 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관련해서는 혐의만 16개라서 우리 언론에서 그 혐의를 다 읽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많으니까. 네, 어쨌든 이 세 분께 어쨌든 시작하는 거니까 힘을 좀 보태드리고. 예,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털고 넘어갔어야 될 당연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 관련해 얼마나 안타까운 젊은 해병의 죽음입니까? 이런 것을 숨기고 방탄하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민병대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디지털 자산 지난 10일 날 발의하셨죠. 네.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요.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어요. 네, 빨리빨리 일단 해보죠. 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한 배경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네, 이제 그 뭐냐면 가상 자산 말 예, 그 가상자산 단어로 있죠? 이용자 보호법, 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용자들 보호하는 즉 불공정 거래가 있느냐 이런 거고 또 자금 세탁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상자산이라는 게 정말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네. 세탁의 우려가 있다. 네. 해가지고 특검법에 네. 자금 세탁 우려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미 네,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지가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용자 보호하는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금 세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산업으로 이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지니어스 액트라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 이런 기본법들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네.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미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장, 자금 결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네. 보이는 그런 시점인데 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네.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그 유형,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업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발행을 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또 분쟁 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기본법을 만들어야지 그 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가드레일을 세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미국 다음에 G2 네. 이게 목표입니다. G2가 목표다. 일단 이제 그런 아주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과거에 금지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그 100%는 없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제도가 있었을 텐데 뭘 금지한다거나 쭉 금지해 오던 것을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기본법까지 발의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정되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 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금지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과잉 법규였습니까? 우리 코인 업계에서는 네. 코인 오적이라고 있습니다. 코인 오죠. 어디서 들어본 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이게 도박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니라 행정 지침으로 금지를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강국인데 그럼요. 예, 네. 그 선도적인 것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저도 2022년도부터 기본법을 냈는데 그때 그게 안 되고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딱 이 수준으로만 딱그 된 정도까지만.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법인 기본법을 해야 된다 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나가고. 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EU라든지 일본,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이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늦어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코인은 이게 굉장히 저렴하다. 근데 굉장히 빠르다. 이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등락이 심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버파 달러에 스테이블하게 1대1로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급 결제 수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지급 결제 수단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값싼 이 장점까지 갖추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보편화돼 버리고 있고 3,300조 네. 정도의 지금 시장이 있습니다. 3,300조요? 예, 우리나라 원으로 3,300조. 이 정도의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네. 이걸 막고 있으면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도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테더로 주세요. 아, 코인으로 달라. 코인으로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통장을 개설할 필요도 없고 은행 갈 필요 환전할 없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바로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저를 일하게 하려면은 테더로 주세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테더를 확보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동대문 시장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어. 이런 시장에서 이게 우리나라로 테더가 우리나라로 침투를 하면 우리 이걸 어떻게 지킬 겁니까?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치고 나가야 된다. 네. 우리의 큰 장점들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플랫폼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엄청난 기술적인 것들을 네. 이미 가지고 있다. 제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런 우려 저런 우려하면서 계속 미루면 우리는 이 결제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고 통화 네. 주권을 잃게 된다. 네. 거꾸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K컬처 분야에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면 이 시장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겨우 이해했는데 가상자산을 좀 이해할 듯 말 듯 했는데 이게 용어도 참 복잡하고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도가 이 청취자들 시청자들마다 너무 이제 달라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기본법을 발의하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뭐 자본금이 얼마여야 되고 어떤 사람이 발행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지털 자산. 네. 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암호자산,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암호의 두께가 자산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네. 없는 것 같잖아요. 네, 없는 것에 자산을 두고 무엇을 하잔 말이야.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입니다. 디지털 금입니다. 우리가 금을 가지고 금본위제로 화폐를 만들었듯이 디지털에 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디지털 그렇죠. 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제가 바꾸려고 노력한 거고 네. 모든 업계에 가서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 자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업계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한마디로 네. 자산 연동형 코인이 있고 또 일반 코인이 있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이 종류가? 근데 이제 일반 코인 같은 게 일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발행해 왔던 것처럼 네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우리도 허용을 해주는 거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허용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어떨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것을 이제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산 연동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자산이 금이라든가 이런 실물뿐만 아니라 이제 버파라고 하는 이제 달러라든지 우리나라로 보면 원화라든지 네. 또는 국채라든지 또는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이런 실물과 관련된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1달러를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를 애치해야 되는 네. 1대1 애치예요. 그래서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위에 인가가 필요한 사안이고 네. 그리고 발행을 하려면은 발행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요건이 좀 있다. 요건이 과거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50억이라면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높죠. 네.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낮추면은 5억으로 낮추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네, 저도 5억을 이건 조금 너무 낮은 너무 거 아니야? 낮은 거 그 아니야? 이런 생각을 거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정성은 뭘로 확보하냐면 1대1 매칭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산 연동을 연동형이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으로 안정성을 이걸로 확보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속출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곳 또는 뭐 네. 돈을 가진 곳, 뭐 네. 언론을 가진 곳 이런 것들이 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달러 이제 원화로 할까요? 어쨌든 1달러를 주면 저쪽에서 코인을 하나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불안한 거 그리고 그동안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거는 돈을 가지고 누군가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제 국채로 변환하는 그 개념까지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채를 변환이 아니라 네. 달러 현금을 넣든 네. 아니면은 국채를 확보하든 네. 국채를 사는 겁니다. 국채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 문제가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 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국채가 계속 불안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요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테더나 이런 데서 국채를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채를 테더에서 1달러 국채를 확보하면 네.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국채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엄청난 국채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는 이게 방편이기도 합니다. 네. 실은 우리는 미국만큼 국채가 훨씬 더 적은 나라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국채를 훨씬 더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은 건가요? 지금 구조는 같은 네, 거죠. 발의하신.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그 구조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도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사는 사람은 비교적 안심하고 살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또 국채 수요가 발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한 세 가지 구조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렇죠.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테라루나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테라루나 사태. 이것은 맞아요. 알고리즘형 디지털 자산이었습니다. 지금 알고리즘형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것은 자산 연동형만 있는 겁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요. 이게 가장 또 민감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다 좋은데 그래도 한국은행 모든 나라 연준도 마찬가지고 이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됐을 시에 뭐 단기적으로 뭐 그렇지만 이게 뭐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은행의 어떤 그 반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은행은 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네. 이미 그게 한국은행과 같은 연준에서 통제를 하지 않은 민간에서 발행하면서 이미 그게 그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규제하자라고 네.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 네, 네, 네. 이거에 대한 것 없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안으로 갇히는 거다. 갇힌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1대1 매칭하는 거예요. 네. 1대1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가 우리가 1,000원을 생각해 봅시다. 1,000원이 있으면은 1,000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확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가 네. 크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규제적 측면에서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 결제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5초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언제 통과됩니까? 지금 정책실장님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용범, 분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제가 선거 동안에 했는데 거기에 네. 고문이 김병기 원내대표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쪽 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 올해 이렇게 안에?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과 을지로 관련해서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